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양 도성안, 제 아무리 귀가 어두운 늙은이라도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기가 막힌 혼사가 치러졌습니다. 대대로 문장을 숭상해온 명문가의 종손이자 대나무처럼 꼿꼿하기로 소문난 젊은 선비 윤겸이 하루아침에 천한 신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평민이 아니라 흉한 칼을 다루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망나니 집안의 여식이었으니 이는 그저 혼사가 아니라 가문의 먹칠을 하려는 누군가의 지독한 장난질이나 다름없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직하던 벼슬길이 막히더니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윤겸은 혼례가 치러지는 내내 돌부처처럼 굳은 얼굴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서늘한 눈빛만이 이 치욕을 안겨준 이를 향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신방에 든 첫날 밤부터 윤겸은 신부의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라 불리는 그 여인은 마치 그림자처럼 안채의 구석진 방에 머물렀습니다. 윤겸에게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권세가들이 자신의 발목에 채워놓은 굴욕의 멍에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일 뿐이었으니까요. 윤겸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밤새 책장만 넘길 뿐 안채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하인들조차 주인의 눈치를 보며 새 안주인을 없는 사람 취급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연화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주어진 밥상을 받고 조용히 물러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의 실세이자 윤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좌의정 김 대감이 윤겸의 집을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비단옷 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에 들어서서는 짐짓 걱정하는 척 윤겸의 속을 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이하게 윤진사. 자네의 그 고고한 학식에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느라 내 이 늙은 머리를 꽤나 썼네만 마음에 드는가 모르겠네. 피냄새와 먹물 냄새가 섞이면 꽤나 오묘한 향이 날 터인데. 윤겸은 책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께서 베푸신 그 은혜,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나 사내의 도리는 지킬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래야지. 헌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북방의 곡산 고을에 흉흉한 역병이 돌고 있다더군. 수령들이 줄줄이 도망을 쳐서 고을이 비었다는데 김대감은 말을 흐리며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처럼 기계 넘치는 선비가 나서준다면 임금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나? 물론 그 귀한 새색시도 함께 데려가야겠지. 금슬이 좋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말이야. 그것은 권유가 아니라 죽으러 가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곡산은 험준한 산세와 독한 풍토병으로 악명이 높은 사지였으니까요. 김대감은 윤겸이 거절하면 비겁자로 몰아세울 것이고 수락하면 병마의 소굴로 밀어넣을 심산이었습니다. 윤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발로 가지요. 대감께서 그리 원하신다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제 명줄이 얼마나 질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감이 껄껄 웃으며 돌아간 뒤 윤겸은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아내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문호지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가? 윤겸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연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윤겸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고요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날이 오셨습니까? 짐을 싸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날 것이다. 연화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겸의 눈을 잠시 응시하더니 덤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 따르겠습니다. 북방의 곡산이다. 역병이 창궐하여 산짐승도 피해간다는 곳이지. 그곳에 가면 다시는 살아서 이 한양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 윤겸은 일부러 겁을 주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겁에 질려 울며 매달리거나 친정으로 도망치겠다고 하면 차라리 내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천한 핏줄이 감히 자신의 곁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연화의 반응은 윤겸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맑고 깊은 눈동자로 윤겸을 올려다보며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나리의 곁입니다. 그곳이 꽃밭이든 불길 속이든 지아비가 가시는 길에 지어미가 빠질 수는 없는 법이지요. 당장 채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그 태도에 윤겸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망나니의 딸 주제에 감히 선비인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것인가 싶어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이함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여인네라면 사색이 되었을 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 담대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정녕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로구나. 허나 명심해라. 그곳에서 내가 병에 걸려 죽는다 해도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게 짐일 뿐이니까. 윤겸은 짐짓 모진 말을 내뱉고는 횡 몸을 돌려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울음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희뿌연 안개를 뚫고 덜컹거리는 수레 한 대가 도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떠들썩한 배웅도 없는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윤겸은 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배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돌덩이를 매단 듯한 중압감이 짓눌렀습니다. 뒤따라오는 수레 안의 여인,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죽음의 땅으로 끌고 가는 이 여정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그때의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윤겸은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레의 작은 창으로 연화가 밖을 내다보고 있을지 아니면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써 궁금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날이 바람이 찹니다. 이 겉옷을 걸치시지요. 언제 내렸는지 수레에서 내린 연화가 겉옷을 들고 윤겸의 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하얗고 가늘었으나 거친 바람에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윤겸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썩 물러가라. 가시는 길이 멉니다. 초입부터 한기가 드시면 아니 됩니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옷을 내밀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눈빛에 윤겸은 거칠게 옷을 낚아채듯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이 스친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자신의 손과는 달리 그녀의 손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묘한 이질감이었습니다. 천한 것의 손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단 말인가. 윤겸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며 말배를 걷어찼습니다. 출발한다. 말발굽 소리가 정적을 깨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성벽 위에서 누군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다려를 꼬박 걸려 당도한 북방의 곡산은 그야말로 산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썩은 내음이 진동했습니다. 역병에 걸려 죽은 이들의 옷가지와 집기를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대낮인데도 해가 핏빛으로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인기척이 끊긴 지 오래된 초가들이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은 귀신을 본 듯 황급히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윤겸은 고삐를 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생각했던 유배지보다 훨씬 더 처참한 지옥이었습니다. 관아라고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탓에 잡초가 무성하고 기둥은 사가 위태로웠습니다. 마중 나오는 이방 하나 없는 정막 속에서 윤겸은 말에서 내려 수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내리거라.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다. 연화가 수레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보통의 여인네라면 기겁하여 주저앉았을 풍경이건만 그녀는 담담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요하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죽음이 덮쳤으니 고요할 수밖에. 당장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 지금이라도 말한다면 수레를 돌려주마. 윤겸은 마지막 시험을 하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먼지 쌓인 마루를 향해 걸음을 옮기며 답했습니다. 나리께서 머무시는 곳이 곧 제 집입니다. 돌아갈 곳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관아를 정리하는 일은 고단했습니다. 하인들을 모두 도성으로 돌려보냈기에 밥을 짓고 군부를 떼며 청소를 하는 모든 일을 두 사람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윤겸은 평생 붓만 쥐고 살아온 선비였으나 이곳에서는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고 연화는 묵묵히 걸레를 빨아 묵은 때를 벗겨냈습니다. 천한 신분의 여인과 한 지붕 아래서 살림을 나누는 이 기묘한 동거가 윤겸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물 한 모금 마시는 순간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고 거친 일을 하면서도 손놀림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은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칼잡이의 딸이라더니 어찌 저토록 기품이 흐른단 말이냐? 윤겸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곁눈질로 연화를 훔쳐보며 의구심을 삼키던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리, 사또 나리,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다급하고 처절한 노파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윤겸은 도끼를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역병 환자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었다가 병마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물러가라. 관아는 아직 정비 중이다. 의원을 찾아가란 말이다. 윤겸이 대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더욱 애타는 통곡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의원은 진작에 도망치고 없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이라도 좋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윤겸이 갈등하며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때 안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연화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풀려 했습니다. 윤겸은 황급히 달려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막아섰습니다. 미쳤느냐? 역병이다. 저 문을 여는 순간 너와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단 말이다. 윤겸의 호통에도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전에 없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산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나리께서는 백성을 돌보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 너까지 죽일 생각은 없으니 썩 비키거라. 그럼 저 혼자 죽겠습니다. 놔주십시오. 연화는 윤겸의 손을 뿌리치고 기어이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문 밖에는 피고름이 맺힌 아이를 업은 노파가 쓰러질 듯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저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더러운 흙탕물과 고름이 그녀의 옷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마루로 옮겼습니다. 윤겸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천한 피가 흐른다 하여 멸시했던 그 여인이 자신보다 더 기품 있는 용기로 죽음 앞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삼키며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방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물을 끓여오겠습니다.
나리께서는 깨끗한 천을 좀 찾아주십시오. 연화가 아이의 맥을 짚으며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얼떨결에 하인처럼 명령을 받은 윤겸이었지만 묘하게도 반박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롱을 뒤져 하얀 무명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화는 익숙한 솜씨로 아이의 몸을 닦고 챙겨온 보찜에서 말린 약초를 꺼내 탕약을 다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섬세했습니다.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치료해온 의원처럼 능숙했습니다. 어찌 의술을 아느냐? 내 아비가 가르쳐 주더냐? 윤겸이 끓는 물을 가져다 주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칼을 다루는 집안이니 피를 멈추는 법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저 어깨 너머로 본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칼잡이에 투박한 지혈법이 아니었습니다. 혈자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저 손길은 귀한 서책을 보고 배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생명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서야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노파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고 연화는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윤겸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앉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한 행색임에도 불구하고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가 툭 던지듯 말을 건넸습니다. 제법이구나. 허나 운이 좋았을 뿐이다. 다음번에도 일이 무모하게 굴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윤겸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미소였습니다. 나리께서 천을 가져다 주지 않으셨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살려내신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윤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살려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툭 걸쳐 주었습니다. 밤바람이 차다. 병이라도 얻으면 나만 고생이니 덮고 있거라. 나리께서는요? 나는 열이 많은 사람이다. 잔말 말고. 윤겸은 도망치듯 사랑채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연화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천한 줄만 알았던 아내가 죽음의 땅에서 비로소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겸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꽃을 지켜주고 싶다는 위험한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관아 담벼락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는 품속에서 작은 전서구를 꺼내 날려 보냈습니다. 새의 다리에는 붉은 실이 묶여 있었습니다. 한양의 누군가에게 이들의 생존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소문은 봄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관아에 가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내는 여자 화타가 있다는 말이 돌자 텅 비었던 관아 마당은 새벽부터 병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윤겸은 기가 찼습니다. 유배나 다름없이 내려온 이곳에서 자신이 고고한 학문을 논하기는커녕 약재를 빻는 절구질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쉴 새 없이 약초를 썰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의 고운 손바닥에는 어느새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몰려드는 환자들을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날이 그쪽 당귀는 좀 더 잘게 썰어야 약효가 우러납니다. 연화가 환자의 고름을 짜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윤겸은 땀을 훔치며 작두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거야 원, 내가 진사인지 약방 심부름꾼인지 모르겠구나. 내 평생 붓보다 무거운 것은 들어본 적이 없거늘
내 덕분에 팔자가 아주 사납게 꼬였어. 죄송합니다. 허나 나리 덕분에 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나리의 손끝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연화는 미안해하면서도 윤겸을 추올릴 줄 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윤겸은 묘한 우쭐함을 느끼며 아픈 허리를 펴고 다시 작두를 잡았습니다. 빈말은 잘하는구나. 내 이것만 다 썰면 들어가 쉴 것이다. 말은 그리했지만 윤겸은 해가 저물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가 끼니를 거르고 환자들 틈에 섞여 있자 주먹밥을 만들어 슬그머니 그녀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먹고 해라. 의원이 쓰러지면 환자는 누가 돌보느냐. 고맙습니다, 나리. 연화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연화가 흑투성이 손을 닦지 못해 머뭇거리자 윤겸은 짐짓 짜증스러운 척하며 직접 주먹밥을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윤겸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에 살짝 스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겸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손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다. 오해 말거라. 예, 알겠습니다. 연화는 말끝을 흐리며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오물오물 밥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산짐승처럼 경계심 많던 처음과 달리 제법 귀엽게 느껴져 윤겸은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누워있던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열에 들떠 이성을 잃은 그는 괴성을 지르며 주변의 기물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불이다! 내 몸이 타고 있어! 사내는 곁에 있던 연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화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사내의 거친 손이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비키거라. 윤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연화를 등 뒤로 감싸 안으며 사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윤겸의 어깨가 사내의 주먹에 강타당했습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윤겸은 물러서지 않고 사내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겠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윤겸의 호통과 함께 달려온 마을 장정들이 사내를 묶으며 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윤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윤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어깨를 다치셨습니다. 연화가 사색이 되어 윤겸의 팔을 살폈습니다. 윤겸은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으며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다치는 것보다는 낫다. 의원이 다치면 이 많은 사람을 누가 살린단 말이냐. 나는 그저 튼튼한 몸뚱이뿐이니 상관없다. 윤겸의 말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한 자신을 위해 양반인 지아비가 몸을 던지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겸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려 했습니다. 그때 소동 중에 찢어진 연화의 저고리 소매 사이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맑은 소리를 내며 구르는 그것은 반으로 쪼개진 옥놀이개였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옥놀이개는 촛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붉은 매화가 정교하게 양각된 시중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왕실의 물건이었습니다. 윤겸의 시선이 그 물건에 꽂혔습니다. 이것은 윤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겸이 허리를 숙여 놀이개를 주우려 하자 연화가 황급히 그보다 먼저 낚아채듯 놀이개를 집어 품에 숨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어미가 남겨준 유품일 뿐입니다. 유품이라? 망나니의 집안에서 저런 귀물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냐? 저 매화 문양은 궁인들이나 지닐 법한 것이다. 윤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기품 있는 의술, 두려움 없는 태도, 그리고 이용 놀이개까지. 눈앞의 여인은 자신이 알던 백정의 딸이라는 틀에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주어서 간직하는 물건도 있는 법이지요. 나리께서 신경 쓰실 물건이 아닙니다. 연화는 차갑게 선을 그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보았습니다. 그녀가 놀이개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숨기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알아내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부부다. 내 비밀이 내게 해가 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윤겸은 짐짓 협박조로 말했지만 속내에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면 자신이 지켜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예감이었습니다. 부부라, 연화는 씁쓸하게 되뇌며 묘한 표정으로 윤겸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저를 부인으로 여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짐짝으로 여기십니까? 윤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짐짝이라 여겼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그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환자나 돌보거라. 내 어깨가 쑤시니 침이라도 한 대 놓아주던지. 윤겸은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연화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이내 윤겸에게 다가와 어깨를 짚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닿자 윤겸의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관아 마당의 모닥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관아를 주시하던 첩자가 품속에서 붓을 꺼내 서신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확인. 왕실에 실종된 핏줄과 관련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 사내 또한 제거 대상에 포함할지 하명을 기다림. 서신을 매단 전서구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가르고 날아올랐습니다. 붉은 매화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곡산의 고요는 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계절의 바퀴가 구르듯 지옥 같던 곡산에도 차츰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화의 헌신적인 치료와 윤겸의 행정수습 덕분에 하루에 수십 구씩 실려나가던 시신 행렬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거친 자리에 생기가 돌자 마을 어르신들은 애군을 떨치고 두 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작은 잔치를 열자고 청했습니다. 윤겸은 사양했으나 연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그를 설득했지요. 그날 밤 마을 공터에는 모처럼 환한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고기라야 산토끼 몇 마리가 전부였고 술은 텁텁한 막걸리뿐이었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윤겸은 상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시선은 줄곧 건너편에서 안악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연화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도 군계일학처럼 빛나는 그녀의 자태는 볼수록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옥 놀이개는 무엇이며 어찌 그리 기품이 흐른단 말이냐? 윤겸이 복잡한 심경으로 술잔을 만지작거릴 때 연화가 다가와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날이 안색이 어두우십니다. 혹 소란스러워 불편하신지요? 아니다. 그저 내가 낯설게 느껴져서 그렇다. 며칠 전 보았던 그 물건, 윤겸은 말을 고르다 물었습니다. 정말 어미의 유품이 맞는 것이냐? 윤겸은 끝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보는 눈이 많습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밤을 즐기시지요. 정리된다라 윤겸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구나. 윤겸이 재차 물으려던 찰나 마을 입구 쪽에서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낯선 살기를 감지한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윤겸의 등줄기에 서늘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을 청년 하나가 횃불을 들고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말을 맺기도 전에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비명과 함께 청년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횃불이 바닥에 뒹굴며 꺼지자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세어보니 예사 솜씨가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잔치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과 꽹과리 소리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 자객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연화가 있는 쪽으로 쇄도했습니다. 연화야, 피해라. 윤겸은 목이 터져라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평생 분만 쥐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맹수처럼 빨랐습니다. 선두에 선 자객이 연화에게 검을 내리꽂으려는 찰나 윤겸이 옆에 있던 장작개비를 집어 던져 칼날을 쳐냈습니다. 챙강! 하는 소리와 함께 불똥이 튀었습니다. 나리! 연화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윤겸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들은 누구냐? 감히 관아의 사람을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자객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관아의 사람이라 천만의 말씀. 우리는 역적의 씨를 말리러 왔을 뿐이다. 비켜라 선비 양반. 목숨은 살려줄 테니. 역적의 씨라는 말에 윤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을 벌려 연화를 등 뒤로 더 깊이 숨겼습니다. 내 아내다. 내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다. 어리석은 놈. 그럼 같이 죽어라. 자객이 서슬 퍼런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윤겸은 바닥에 뒹구는 낫을 주워 가까스로 공격을 막아냈으나 전문적인 무인인 그들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끝이 윤겸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선혈이 튀었습니다. 나리.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윤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고통도 잊은 채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도망가라. 어서. 숲으로 가란 말이다. 안 됩니다.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발.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 내 말 들어라. 윤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뒷산 숲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객 둘이 그녀를 쫓으려 하자 윤겸은 피 흐르는 팔로 낫을 휘두르며 끈질기게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 놈들 상대는 나다. 저리 가지 못해. 윤겸은 어깨와 등에도 칼을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연화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마을 장정들도 몽둥이를 들고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리를 지켜라. 마을 사람들의 저항에 자객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 윤겸은 비틀거리며 연화가 사라진 숲길로 몸을 피했습니다. 어둠과 안개가 자욱한 숲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마를 달렸을까 바위 뒤에 숨죽이고 있던 연화가 그를 발견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날이 연화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피가 연화의 손이 피로 물든 윤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윤겸은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떨고 있는 연화의 뺨을 피 묻지 않은 손등으로 쓸어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지금 제 걱정을 하실 때입니까? 일이 많이 다치셨는데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사하면 되었다. 놈들이 널 노렸다. 역적의 씨라고 하더구나.
이제 말해다오. 너는 윤겸은 말을 삼키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냐? 윤겸의 물음은 추궁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숲속 어디선가 자객들의 발소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쫓아온 긴박한 상황, 연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품속 깊이 간직해온 반쪽짜리 옥 놀이개를 꺼내 윤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이 아닙니다. 이 놀이개는 선대왕 전하께서 제 어머니인 수기에게 내리신 정표입니다. 저는 연화는 숨을 고르더니 고백했습니다. 궐 밖으로 빼돌려진 옹주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윤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민인 줄 알았던 아내가 왕의 피를 이은 옹주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가 두 사람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안개는 도망치는 이들에게는 유일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윤겸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발을 내디뎠지만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바람을 타고 다시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들처럼 끈질긴 추격이었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저 바위 뒤쪽 틈새로 들어가야 합니다. 연화가 윤겸의 팔을 어깨에 걸고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망나니의 딸로 위장에 살아오는 동안 그녀는 산을 타는 법과 몸을 숨기는 법을 본능처럼 익혀왔던 것입니다. 연화는 덩굴 식물이 엉켜있는 바위 틈을 발견하고는 거침없이 그 안으로 윤겸을 밀어넣었습니다. 좁고 축축한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횃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자객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핏자국이 끊겼다. 이 근처다. 샅샅이 뒤져라. 살기 어린 목소리에 윤겸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연화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단호하게 그의 가슴을 눌러앉혔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나가면 둘 다 죽습니다. 놈들은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유인하겠다. 너는 그 틈에 제발 그 입 좀 다무십시오. 연화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윤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가 물기를 머금은 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죽으면 저는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탔습니다. 살아서 나가도 같이 나가고 죽어도 여기서 같이 죽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일갈에 윤겸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힘없이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푹 찢어 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을 더듬어 윤겸의 상처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찢어진 팔뚝과 등에서 피가 계속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실 겁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연화는 차가운 동굴 바닥에 맺힌 이슬을 찢어낸 천에 적셔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쓰라린 고통에 윤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연화의 손길은 투박한 듯 하면서도 지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가루약 같은 것을 상처에 뿌리자 화끈거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 귀한 약을 윤겸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찌 가지고 있었느냐? 도망칠 때를 대비해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제 목숨줄 같은 약인데 오늘 나리께 쓰게 될 줄은 몰랐군요. 지혈을 마친 연화가 윤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동굴 안의 한기가 살을 파고들었기에 서로의 체온이라도 나누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윤겸은 자신의 어깨에 기댄 연화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미안하다. 윤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너를 천한 것이라 멸시하고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하며 이 사지까지 끌고 온 것. 감히 그는 한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왕실의 귀한 분인 줄도 모르고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나중에 궐에 돌아가게 되면 내 목을 쳐도 할 말이 없다. 윤겸의 자책 어린 말에 연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에 적응된 눈이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궐에서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매일이 살얼음판이었고 독살의 위협에 떨며 살았습니다. 옹주라는 칭호는 저에게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허나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윤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저를 천민으로 알고 계셨음에도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칼 앞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저를 귀한 옹주로 대접한 사내들은 많았으나 천한 연화를 위해 목숨을 건 사내는 나리뿐입니다. 그러니 죄스러워 마십시오. 윤겸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맺어진 인연, 가문의 수치라 여겼던 이 혼인이 사실은 생애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팔을 들어 조심스럽게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거칠애와 명분에 눈이 멀어 진주를 흙덩이라 여겼구나. 약주아마. 살아서 이 숲을 나간다면 다시는 너를 춥게도 외롭게도 하지 않겠다. 옹주로서가 아니라 내 유일한 정인으로서 너를 모실 것이다. 그 약조 물으시면 아니 됩니다. 연화가 윤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자객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좁은 동굴 안은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성역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윤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에 도끼와 찬 바람이 겹쳐 고열이 난 것입니다. 윤겸은 이를 딱딱 부딪히며 오한의 몸을 떨었습니다. 춥구나. 나리 정신 차리세요. 연화는 당황하여 윤겸의 뺨을 두드렸지만 그의 의식은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기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윤겸을 덮어주고 그 위로 자신의 몸을 겹쳐 체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려야 해. 연화는 중얼거리며 윤겸을 꼭 끌어안고 귓가에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십시오. 살아남아야 한다고,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 아직 못다 한 이야기가 많다고. 그녀의 눈물 섞인 속삭임이 윤겸의 몽롱한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품에서 쪽잠이 든 연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지만 고운 얼굴. 윤겸은 저린 팔을 움직여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반드시 살린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너만은 지킨다. 윤겸의 눈빛이 밤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귀라도 되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객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소리였습니다. 이쪽이다. 흔적을 찾았다. 윤겸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화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들켰나 봅니다. 나리, 몸은 좀 어떠십니까? 내 덕분에 한결 가볍구나. 더는 숨을 곳이 없다. 이제는 정면으로 뚫어야 한다.
윤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은 그것뿐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천군만마를 얻은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연화야, 나를 믿느냐? 제 목숨보다 더 믿습니다. 그럼 내 등 뒤에 꼭 붙어 있거라. 놈들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으나 이 숲은 우리가 놈들보다 더 잘 안다.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윤겸이 밖을 향해 턱짓을 하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지형을 빠르게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녀는 숲의 생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늪이 있고 어디에 뱀이 우글거리는 구덩이가 있는지. 사냥감이 사냥꾼을 덮칠 차례였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놈들을 귀신 골짜기로 유인하시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비장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지켜내겠다는 뜨거운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윤겸이 동굴 입구의 덩굴을 걷어내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희뿌연 새벽 안개가 귀신 골짜기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반이 약해 툭하면 땅이 꺼지고 곳곳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진흙 늪이 도사리고 있어 사냥꾼들조차 발길을 끄는 험지였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약초를 캐기 위해 수없이 드나들었던 앞마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서 달리며 바닥의 색깔과 흙의 무르기를 살폈고 윤겸은 이를 악물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너머는 먹개비 늪이라 하여 겉보기엔 단단한 흙길 같으나 한번 발을 들이면 허리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연화가 가리킨 곳은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 영락없는 평지처럼 보였습니다. 윤겸은 거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좋다.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유인해야 한다. 내가 미끼가 될 테니 너는 저 거목 뒤에 몸을 숨기거라. 안 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놈들의 목표는 나다. 내가 모습을 드러내야 놈들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 것이다. 걱정 마라. 내 목숨줄이 제법 질기다 하지 않았느냐. 윤겸은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으나 윤겸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덤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뾰족한 돌멩이와 품속에 간직했던 말린 고춧가루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잠시 후 안개를 찢고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객들은 지칠 대로 지친 기색이었으나 먹잇감을 발견하자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저기 있다. 더는 도망갈 곳이 없는 모양이군.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윤겸은 늪 바로 앞에 버티고 서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검처럼 쥐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느라 수고했다. 허나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테니 안타깝구나. 내 놈들의 주인에게 전해라. 윤겸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죽어가는 마당에 혀만 살았구나. 그 계집은 어디 있느냐? 숨겨봤자 소용없다. 자객 셋이 동시에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윤겸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세보하고 속으로 새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겸은 잽싸게 몸을 옆으로 날려 바위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던 자객둘은 멈출 새도 없이 낙엽 덮인 땅을 밟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이 꺼졌습니다. 으악! 이게 무엇이냐? 순식간에 허리춤까지 흙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간 자객들이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은 그들을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뒤따라오던 우두머리는 간발의 차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늪에 빠진 부하들을 보고 욕설을 내뱉더니 이내 살기 어린 눈으로 윤겸이 숨은 바위를 노려보았습니다. 제법 잔머리를 굴렸구나, 선비놈. 허나 그런 조잡한 함정으로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우두머리는 늪을 우회하여 단숨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윤겸이 나뭇가지를 휘둘러 저항했으나 쇠로 만든 검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챙강!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두 동강 나고 윤겸은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우두머리의 칼끝이 윤겸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끝이다. 내 놈의 목을 베어 대감께 바치겠다. 절체절명의 순간 덤불 속에서 연화가 뛰쳐나왔습니다. 안 돼.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고춧가루 주머니를 우두머리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가루가 안개 속에 흩날리며 우두머리에 눈과 코로 들어갔습니다. 으악! 내 눈! 이게 무슨 짓이냐? 우두머리가 눈을 감싸 쥐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시야를 잃은 칼날이 허공을 어지럽게 갈랐습니다. 지금입니다, 나리. 연화의 외침에 윤겸은 바닥에 뒹굴던 굵은 돌덩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평생 살생이라곤 해본 적 없는 선비의 손이었으나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일격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우두머리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검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를 위협한 대가다. 윤겸이 비틀거리는 우두머리를 향해 몸을 날려 그를 제압했습니다. 엉겨붙은 두 사내가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체력은 윤겸이 열세였으나 악에 바친 기세는 그를 능가했습니다. 윤겸이 우두머리의 팔을 꺾어 누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횃불이 물결치듯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나리, 어디 계십니까? 의원님, 무사하십니까? 익숙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장정들, 그리고 낫과 괭이를 든 안악들까지 곡산 고을의 백성들이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횃불빛이 안개를 걷어내며 골짜기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여기 있다.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 윤겸을 짓누르던 상황을 정리하고 늪에 빠진 자객들과 눈을 못 뜨는 우두머리를 포박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이 피 좀 보십시오. 세상에나 노파 하나가 윤겸의 상처를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습니다. 윤겸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가장 먼저 연화를 찾았습니다. 연화야, 윤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으냐? 예, 나리. 저는 멀쩡합니다. 나리야말로 연화가 달려와 윤겸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겸은 피와 흙범벅이 된 손으로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여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포박된 자객들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감히 우리 고을의 은인들을 해하려 하다니. 이놈들을 관아 감옥에 쳐넣고 한양의 장계를 올려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윤겸이 연화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서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피와 땀에 젖은 서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두머리의 품에서 떨어진 좌의정의 인장이 찍힌 살인 지령서였습니다. 이것이 증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칼날을 돌려주러 갈 것입니다. 윤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윤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또한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시지요, 나리.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핏줄이 아닌 나리의 당당한 정실로서 궐에 들어갈 것입니다. 동이 터오는 하늘 아래 안개는 거짓말처럼 걷히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함께 넘긴 두 사람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든든한 성벽처럼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고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도성 한양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겁고 탁했습니다. 권세가들의 비단호 스치는 소리와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두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도 넉마가 된 꼴이 아니라 비록 옷은 남루 하나 눈빛만은 형형한 장수의 기세로 당당히 궐문을 두드렸다는 전갈의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편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윤겸은 어좌 앞에 엎드려 있었고 그 옆에는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린 연화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맞은편에는 핏기 가신 얼굴로 입술을 떨고 있는 좌의정 김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윤진사, 내가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은 기특하나 감히 조정의 대신을 영모와 살인 교사의 죄로 고발하다니. 이것이 무고라면 내 목숨을 10번 내놓아도 부족할 것이다. 임금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도 윤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피와 땀에 젖은 서신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북방의 사지에서 겪은 모든 참상은 천재지변이 아니었사옵니다. 이것은 좌의정이 보낸 자객의 품에서 나온 지령서이옵니다. 왕실의 핏줄을 끊어내고 그 사실을 아는 소신까지 입막음하려 했던 추악한 음모가 여기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편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좌의정은 다급히 앞으로 나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하, 모함이옵니다. 저자는 역병에 걸려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천한 망나니의 딸과 살더니 헛것을 보는 게지요. 여봐라. 당장 저 미친 자들을 끌어내라. 멈추시오. 그때 윤겸의 곁에 침묵을 지키던 연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좌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어전에서 고함을 지르는가. 연화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흰 천을 스르르 걷어내자 맑고 고요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품속에서 붉은 매화가 새겨진 반쪽짜리 놀이개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임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선왕이 가장 아끼던 후궁, 수기에게 내렸던 정표이자 잃어버린 누이의 증표였습니다. 이것은 임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옥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좌의정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천한 백정의 딸이라 여겨 죽이려 했던 여인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없애려 했던 왕실에 숨겨진 혈육이었다니. 운명의 장난 같은 반전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좌의정은 들으시오. 그대가 나를 천한 족쇄에 채워 변방으로 내몰았으나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배웠소. 그대는 권력을 위해 사람을 죽였으나 내 지아비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었소. 이제 누가 더 천하고 누가 더 귀한지 대답해 보시오. 연화의 서늘한 일깔에 좌의정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임금은 대노하여 좌의정과 그 일당을 하옥하라 명했습니다. 억울하게 씌워졌던 윤겸의 오명은 씻겨나갔고 연화는 잃어버렸던 옹주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궐 안의 후원. 임금은 윤겸과 연화를 불러 치하했습니다. 그대들의 고초가 컸도다. 내 이제라도 누이에게 화인 옹주라는 첩지를 내리고 윤진사에게는 높은 벼슬과 기와집을 하사하여 그간의 서름을 보상하려 한다. 이제 궐 안에서 편안히 지내도록 하라. 모두가 부러워할 영광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의 굴레를 벗고 왕실의 가족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겸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신과 제 아내는 궐에 머물지 않기를 청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좋은 비단옷과 편안한 잠자리가 싫다는 것이냐? 이번에는 연화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당의보다 수수한 무명옷이 더 잘 어울리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옹주라는 이름으로 궐에 남는다면 제 지아비는 또다시 옹주의 남편이라는 족쇄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북방의 산골짜기에서 확인한 것은 비단옷을 입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서로의 심장을 데워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곡산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곳에는 아직 저희의 손길을 기다리는 병자들이 있고 텅 빈 관할을 지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벼슬보다는 의술로, 권력보다는 인술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임금은 잠시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내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참으로 목말리는 부부로구나. 내졌다 졌어. 그대들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막지 않겠다. 허나 잊지 말라. 궐문은 언제나 그대들을 향해 열려 있을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북방의 곡산 고을, 이제는 제법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마을 어귀의 작은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약초 말리는 향기가 그윽하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옵니다. 날이 아니 의원님. 점심 드실 시간입니다. 연화가 소박한 밥상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윤겸은 아이들을 가르치던 책을 덮고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는 갓근을 조여 매는 깐깐한 선비가 아니라 흙 묻은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촌부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나물 반찬이 아주 향긋하군요. 뒷산에서 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었던 그 산이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죽음의 땅이라 불렸던 그곳이 이제는 생명이 움트는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겸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졌지만 세상 무엇보다 귀한 손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그 화려한 궁궐을 뒤로하고 이런 촌 구석에서 늙어가는 것을. 윤겸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윤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매화 꽃잎 하나가 그녀의 옷자락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천만에요. 제 인생의 베일은 궐 안의 비단 장막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걷어내었습니다. 당신이 있고 우리가 살려낸 이웃들이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고맙구나. 나 또한 내가 나의 족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한 날개였음을 이제는 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억지로 묶인 붉은 실이 아니라 스스로 묶은 사랑의 매듭이 그들을 단단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소중한 의견 댓글로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